지금 유럽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믹스커피가 유럽 전체를 점령한 것입니다. 프랑스 카르푸는 하루 만에 재고가 바닥났어요. 독일 알디는 사재기 방지령을 내렸습니다. 1인당 5개 제한이었죠. 혁명의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노란 봉지 하나가 있었어요. 가격은 0.1파운드. 카페 커피 가격의 45분의 1이었죠. 더 놀라운 건 맛이었습니다. 달콤한데 느끼하지 않고 부드러운데 밍밍하지 않았어요. 카페 커피보다 훨씬 맛있다는 평가가 쏟아졌죠. 광고도 없었습니다. 오직 입소문만으로 유럽을 점령한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도 좋은 커피를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걸 이 작은 노란 봉지가 증명했습니다. 도대체 이 노란 봉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유럽을 뒤흔든 한국의 기적.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블린 크로프트 런던에서 다큐를 만들다 실패한 39살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역 청소팀을 관리하는 보조로 일해요. 그날도 평범한 퇴근길이었습니다. 런던 시내 곳곳에 노란 봉지 품절이라는 뉴스가 떠돌던 날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세상엔 유행이라는 게 늘 있으니까요. 퇴근길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사람들은 편안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도 한 번쯤은 저렇게 앉아서 쉬고 싶었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원두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저는 카운터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긴 쉬는 곳이 아닙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작업복을 훑어보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주변 손님들도 저를 쳐다봤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작업복 차림의 여자. 어깨가 축 처진 모습. 이게 접니다. 39살 에블린 크로프트의 현재였죠. 그때 카페 안쪽 구석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리아 벨몬트였어요. 한때 제 친구이자 동료였던 사람이죠. 지금은 프리랜서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달리아는 저를 봤을 겁니다.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고개를 돌렸죠. 못 본 척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모른 척한 건지도 몰라요. 제 가슴속 깊이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보다 자기 혐오가 먼저 올라왔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친구한테도 외면당할 만큼 초라해졌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멀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머릿속으로 과거가 스쳐 지나갔죠. 저는 원래 다큐멘터리 PD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대학 시절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세상의 이야기를 담았죠. 졸업 후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다 28배 큰 기회가 왔어요. 아시아 지역 촬영 프로젝트였죠. 홍콩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도시 다큐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브랜드 협찬도 따냈고 장비도 빌렸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현지 브로커가 사기꾼이었죠. 협찬금은 중간에서 빼돌려졌고 장비는 가짜 계약서로 빌린 거였어요. 저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프로젝트는 무산됐어요. 방송국에서 일할 기회도 날아갔죠. 업계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때부터 프리랜서로 떠돌다가 결국 지금의 일자리에 정착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제 머릿속엔 편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시아 쪽은 화려한 말만 한다. 특히 값싼 건 믿으면 안 된다. 한국도 잘 모르면서 같은 범주로 깔아뭉갰어요. 선진국 우월감과 상처가 섞인 비뚤어진 시선이었죠.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 일반화했다는 걸. 하지만 그 편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테오 레닝이었죠. 런던 지역 팟캐스트 진행자예요. 자극적인 발언으로 조회수를 뽑는 타입이죠.
요즘 런던에 떠도는 하층 노동자 미화 다큐 있잖아요. 다 감성팔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태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를 겨냥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왠지 제 얘기 같았죠. 조롱의 소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라디오를 껐어요. 가슴속 깊이 분노가 차올랐죠. 하지만 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청소팀 관리 보조일 뿐이니까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챙기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로잘바가 먼저 와 있었죠. 로잘바는 46살 루마니아 출신이에요. 청소팀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죠. 말수는 적지만 일은 정확하게 해요. 아침부터 힘들었어? 로잘바가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로잘바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걸요. 나심도 왔어요. 27살 방글라데시 출신이죠. 영무보조로 일해요. 항상 밝은 얼굴이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어요. 이네스도 출근했습니다. 38살 멕시코 출신 경비원이에요.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죠. 밤낮으로 일해요.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간단한 안부였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티자는 의미였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 도시락을 꺼냈어요. 저는 어제 남은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빵이 좀 딱딱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로잘바는 집에서 싸온 감자 요리를 먹었죠. 나심은 편의점 김밥이었어요. 휴게실 창문 밖으로 런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저도 한때는 저들 중 하나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누비던 사람. 꿈을 꾸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휴게실 구석에 앉아 딱딱한 샌드위치를 먹고 있죠. 휴게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먹고 다시 일터로 내려가야 했죠. 오후에도 똑같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플랫폼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으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퇴근 시간이 됐어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또 그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제처럼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들어갈 용기도 없었고 들어가봤자 또 쫓겨날 게 뻔했으니까요. 가난하면 따뜻한 것 한 잔도 허락이 없나 봐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제가 가장 얕봤던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과거가 저를 찾아왔죠. 28살 봄이었어요. 저는 프리랜서 다큐 P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들을 전전하며 경력을 쌓고 있었죠. 그러다 인생 최대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시아 도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였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현대 아시아의 모습을 담는 작업이었어요. 예산도 괜찮았고 방송국 연결 가능성도 있었죠. 현지 코디네이터를 소개받았습니다. 제임스 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영국식 이름을 쓰는 홍콩 출신이라고 했죠. 이메일로 주고받은 자료는 완벽했어요. 촬영 장소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섭외 명단도 있었어요. 브랜드 협찬 계약서도 보내왔죠. 모든 게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죠. 이게 제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런던에서 출발하기 전에 성금을 보냈어요. 장비 대여비와 현지 스태프 인건비 명목이었죠. 8,000파운드였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 거의 전부였어요.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제임스를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죠. 2시간이 지났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왔죠.
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교통체증일 수도 있잖아요. 호텔로 갔습니다. 예약이 안 되어 있었어요. 제임스가 했다던 예약은 존재하지 않았죠. 제 카드로 급하게 방을 잡았어요. 밤새 제임스한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메일도 보냈고 메시지도 보냈어요. 답이 없었죠. 새벽 4시쯤 깨달았어요. 당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협찬 브랜드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였어요. 그런데 그 건물엔 전혀 다른 회사가 있었죠. 경비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회사는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줬죠.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조된 서류라고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장비 대여 업체도 찾아갔어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예약은 없다고 했죠. 제임스 리라는 사람도 모른다고 했어요. 사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기였죠. 저는 8,000파운드를 날렸고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올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죠. 공항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런던에 돌아왔습니다. 방송국에 상황을 설명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죠. 담당자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다른 PD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기회를 더 줄 수 없다고 했죠. 업계는 좁아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에블린 크로프트는 아시아 프로젝트에서 사기를 당했대. 성금을 날렸대. 경험도 없는 애가 무리했대. 사람들은 제 실패를 쉽게 얘기했어요. 동정보다는 비웃음이 더 많았죠. 업계에서 일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근히 버텼어요. 작은 홍보 영상이나 이벤트 촬영 같은 걸 했죠. 하지만 수입은 불안정했어요. 32살에 신용카드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35에는 월세를 못 낼 뻔했어요. 38배 결국 카메라 장비를 팔았죠. 그리고 39인 지금 지하철역 청소팀 관리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 머릿속엔 단단한 편견이 박혔어요. 아시아는 믿을 수 없다. 화려한 말로 속인다. 특히 값싼 건 절대 믿으면 안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제품, 한국 문화, 한국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같은 범주로 묶어버렸죠. 이성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제임스 리 한 명이 나쁜 거지 아시아 전체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감정은 이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은 방어 기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고 벽을 쌓았죠. 그 벽은 점점 높아졌고 점점 두꺼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한국어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죠. 또 화려하게 말하겠지. 또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직장에 도착했어요. 로잘바가 먼저 와 있었죠.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상급자가 온대. 로잘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상급자가 온다는 건 검사를 한다는 뜻이었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어요.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해야 했죠. 실수라도 하면 경고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오전 내내 긴장 상태로 일했습니다.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를 닦았어요. 플랫폼 구석구석을 쓸었죠. 쓰레기통도 새 걸로 바꿨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나심과 이네스도 와 있었죠. 오늘 분위기 안 좋아. 나심이 말했어요. 영무과장이 아침부터 신경질을 냈다고 했죠. 뭔가 위에서 압박이 있나 봐요. 이네스는 말이 없었어요. 피곤해 보였죠. 어젯밤에 야간 경비를 섰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또 근무래요.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휴게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다들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있었죠. 오후 2시 상급자가 왔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손에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플랫폼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어요. 휴게실까지 올라왔죠. 우리는 긴장한 채로 서 있었어요. 휴게실 구석에 먼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먼지였어요. 하지만 그는 놓치지 않았죠. 여기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를 쳐다봤죠. 책임자가 누굽니까? 저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부터 더 신경 쓰세요. 경고였어요. 기록에 남는 경고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상급자가 돌아갔어요. 휴게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로잘바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실패했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걸까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28살에 제가 나왔죠.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누비던 저였어요.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깨고 나니 현실이었죠. 39살 에블린 크로프트. 청소팀 관리 보조. 꿈을 잃은 사람. 희망을 버린 사람.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이게 접니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다음 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일어나기 싫었죠.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출근해야 하니까요. 밀린 청구서를 내야 하니까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샤워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 해. 혼잣말을 했죠. 출근길 버스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보였습니다. 커피를 들고 탄 사람들도 있었죠.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아마 3파운드 정도 할 거예요. 제 시급이 6파운드니까 30분치 노동이죠. 저한테 커피 한 잔은 사치였어요. 아니, 사치를 넘어서 허락받지 못한 것이었죠. 가난한 사람에게 따뜻함은 자격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뭐라고. 그냥 따뜻한 음료 한 잔인데. 왜 저는 그것조차 마음 편히 마실 수 없을까요? 직장에 도착했어요. 로잘바와 나심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각자 일을 시작했죠. 오전 업무는 루틴이었어요. 플랫폼 청소, 화장실 점검, 쓰레기 수거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11시쯤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플랫폼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걸 바라봤죠. 출근하는 사람들은 바빴어요. 커피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죠. 누구는 전화를 하고 누구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도 각자의 삶이 있겠죠.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커피 한 잔은 마음껏 마실 수 있잖아요. 부러웠습니다. 시기심이 올라왔어요. 왜 저는 안 될까? 왜 저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2파운드 50펜스였죠. 로잘바는 어제 만든 스프를 데워 먹었어요. 나심은 바나나 한 개였죠. 이네스는 아예 안 먹었어요. 돈을 아껴야 한대요. 우리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 하늘은 잿빛이었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오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로잘바가 말했어요. 오늘 끝나고 카페 갈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로잘바가 카페를 가자니요. 우리한테 카페는 먼 세상 얘기였는데요. 로잘바가 웃었어요. 딸이 용돈을 줬대요. 오랜만에 커피라도 한잔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어요.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겁이 났죠. 글쎄, 나는 집에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집에 갈 일도 없었죠. 그냥 두려웠어요. 또 쫓겨날까 봐요. 로잘바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다음에 가자고 했죠. 퇴근 시간이 됐어요. 로잘바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로잘바는 카페 쪽으로 갔고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자꾸 카페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끌렸어요.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었죠. 용기를 냈어요. 카페 문 앞까지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커피 향기가 났죠.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제 작업복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한테 뭔가 속삭였죠. 잠시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뒤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였죠.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자리가 없어서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을 보니 빈자리가 여럿 있었어요. 테이크아웃은 안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죠. 오늘은 테이크아웃 컵이 떨어졌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카운터 뒤에 컵이 쌓여 있는 게 보였으니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뭘 말하는지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였죠. 가슴속 깊이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보다 수치심이 먼저 왔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작업복을 입었다고, 냄새가 난다고, 가난하다고,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났죠.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걷다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여자. 어깨가 축 처진 모습. 눈가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가난하면 따뜻한 것 한 잔도 허락이 없어? 소리내어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그저 차가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이게 제 삶이에요. 커피 한 잔도 마음껏 못 마시는 살. 카페 문턱도 못 넘는 살. 존엄마저 빼앗긴 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라디오 알람으로 눈을 떴습니다. 테오 레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런던 하층 노동자들의 애환을 담은 다큐가 요즘 화제래요. 감성팔이죠 뭐.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가난을 미화하면 안 되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겨냥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왠지 제 얘기 같았죠. 저는 가난을 미화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난에도 존엄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꿈은 사치였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찬 사람이니까요. 라디오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속 깊이 분노가 차올랐죠. 언젠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품위가 있다고. 우리도 따뜻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어떡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저 청소팀 관리 보조일 뿐인데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도 버티자. 그냥 버티는 거야. 직장에 도착했어요. 로잘바가 어제 카페 얘기를 했습니다. 커피가 맛있었대요. 분위기도 좋았대요. 다음엔 꼭 같이 가자. 로잘바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어요. 저는 갈 수 없어. 저 같은 사람은 환영받지 못해. 오전 업무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카페에서 쫓겨난 일. 테오의 라디오 멘트. 모든 게 제 마음을 짓눌렀죠. 점심시간에 혼자 휴게실에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가장 얕봤던 나라가 제 인생을 뒤집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작은 노란 봉지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도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여행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계단 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봤죠. 한국인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 둘 그리고 할머니로 보이는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발을 헛디뎠어요. 넘어질 뻔했죠.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갔어요. 어르신의 팔을 잡았습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은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죠? 알아듣지 못했어요.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아마 어르신의 아들인 것 같았어요. 땡큐. 땡큐 소머치. 남자가 말했어요. 발음이 어눌했지만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죠. 천만에요.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젊은 여자도 왔어요. 아마 며느리인 듯 했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어요. 노란 봉지였습니다.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적혀 있었죠? 선물. 포유. 여자가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아, 이건 괜찮아요. 제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제 손에 봉지들을 꼭 쥐어주셨어요. 받으라는 눈빛이었죠.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커피. 베리굿. 플리즈.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러 갔죠. 손에 든 노란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 커피라고 했죠.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잠깐, 이거 혹시 요즘 유럽에서 품절됐다는 그 커피인가?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났어요. 노란 봉지. 한국 커피. 유럽 곳곳에서 품절 사태. 하지만 곧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국 커피? 싸구려겠지. 또 이상한 샘플이겠지. 제 편견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시아 제품은 믿을 수 없다. 특히 값싼 건 절대 안 된다. 그래도 버리기는 아까웠어요. 어르신의 따뜻한 손길이 기억났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도요. 휴게실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동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저는 안 마실 거지만요. 업무를 마치고 휴게실로 올라갔어요. 로잘바와 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로잘바가 노란 봉지를 보고 물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죠. 한국 커피래. 요즘 유럽에서 난리라는 그거. 나심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 이거 들어봤어. 엄청 맛있다던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한번 마셔봐. 나는 커피 안 좋아해서. 거짓말이었죠. 커피를 좋아했어요. 그냥 한국 제품이 싫었던 거예요. 로잘바가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들기 쉽네. 물만 부으면 되는구나. 휴게실엔 전기포트가 있었어요. 로잘바가 물을 끓였습니다. 나심이 컵을 준비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참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 제품 따위에 관심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곧 향기가 퍼졌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었어요. 진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죠. 고개를 돌렸어요. 로잘바와 나심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나심이 감탄했어요. 로잘바도 고개를 끄덕였죠. 생각보다 괜찮은데. 달콤한데 느끼하지 않아. 저는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그냥 싸구려일 거야. 설탕 떡칠한 거겠지. 에블린도 마셔봐. 로잘바가 말했어요. 컵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건넸죠. 저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로잘바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한 번만 마셔보라는 눈빛이었죠.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컵을 들어 올렸어요.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놀랐어요. 예상과 달랐거든요. 달콤했어요. 하지만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밍밍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완성도였어요. 물만 부었는데 이렇게 균형 잡힌 맛이 나다니.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모금. 어느새 컵이 비었어요. 로잘바가 웃었어요. 맛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한국 제품이 맛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편견에 금이 갔어요. 이네스가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야간 경비를 마치고 온 참이었죠. 뭐 마시는 거야? 이네스가 물었습니다. 나심이 봉지를 보여줬어요. 한국 커피래. 진짜 맛있어. 이네스도 한 잔 만들어 마셨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우리는 휴게실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노란 봉지가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평소엔 조용하고 무거웠는데 오늘은 달랐죠. 커피 한 잔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어요. 로잘바가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선물 받은 거라고 했죠. 나심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인 슈퍼에 있대. 근데 요즘 품절이 많대. 이네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동네엔 한인 슈퍼가 없는데.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찾았지만 살 수 없다니. 씁쓸했어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죠. 달리아 벨몬트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달리아가 왜 여기 있죠? 달리아는 깔끔한 코트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에블린 오랜만이야. 달리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왜 왔어?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죠. 근처에서 촬영이 있어서. 지나가다 들렀지. 달리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지금? 달리아의 시선이 테이블 위 노란 봉지로 향했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요즘 난리라는 그 커피? 달리아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관심이 묻어났죠. 그냥 선물 받은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이거로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 많던데. 유럽 커피 열풍 같은 거. 달리아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달리아가 뭘 노리는지요. 정보를 캐내려는 거였죠. 나는 그런 거 안 해.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달리아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난 가볼게. 달리아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달리아가 또 뭔가를 뺏으려는 건 아닐까? 제 아이디어를 가져가려는 건 아닐까? 로잘바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달리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니. 휴게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웃었죠. 작은 행복이 생겼어요. 노란 봉지를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적혀 있었죠. 읽을 수는 없었지만 느낌은 알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한국에 대해, 아시아에 대해. 하지만 인정하기는 아직 이르죠. 커피 한 잔으로 제 편견이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인 가족, 노란 봉지, 동료들의 웃음, 달리아의 방문.
모든 게 이상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잠이 들기 전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도 한 잔 마셔볼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어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저는 가방 속 노란 봉지를 만졌습니다. 남은 봉지가 9개였어요. 금요일에 하나를 마셨으니까요. 오늘도 휴게실에서 마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왜 한국 커피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죠. 직장에 도착했어요. 로잘바가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그 커피 더 없어? 저는 웃었어요. 있다고 했죠. 로잘바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늘 점심에 또 마시자. 로잘바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죠. 오전 업무를 하는 내내 시계만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했죠. 커피 한 잔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게 될 줄은요. 12시가 됐어요.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로잘바, 나심, 이네스가 모두 와 있었어요. 노란 봉지를 꺼냈습니다. 동료들의 눈이 반짝였죠. 이번엔 내가 만들어 볼게. 나심이 말했어요. 봉지를 뜯었습니다. 안에 든 가루를 컵에 부었어요. 전기포트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나심이 조심스럽게 물을 부었어요. 10초 정도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10초 만에 완벽한 커피가 만들어졌죠. 놀라웠어요. 이렇게 간단한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을까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향기부터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이었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나 놀라웠어요. 금요일에 마셨던 맛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달콤했지만 느끼하지 않았어요. 부드러웠지만 밍밍하지 않았습니다. 진했지만 쓰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요소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누가 설계한 것처럼 정교했죠. 이거 정말 대단한데. 로잘바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어요. 나심도 감탄했어요. 이 가격에 이런 맛이 나다니. 믿기지 않아. 이네스는 조용히 커피를 음미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마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이네스의 말에 우리 모두 공감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였어요. 그날부터 노란 봉지는 휴게실의 의식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는 모였어요. 누군가 물을 끓이고 누군가 컵을 준비했죠. 봉지를 뜯는 소리, 물 붓는 소리, 젓는 소리. 모든 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함께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화가 늘어났어요. 웃음이 많아졌죠. 로잘바는 고향 얘기를 했어요.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 이야기. 어릴 적 추억들. 나심은 꿈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작은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했죠. 방글라데시 음식을 파는 식당이요. 이네스는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둘째는 춤을 배우고 싶다고 했대요. 셋째는 아직 어려서 매일 엄마를 찾는데요. 저도 얘기했습니다. 과거 다큐 PD였던 시절. 꿈꿨던 일들. 지금은 접었지만 언젠가 다시 시도하고 싶은 마음. 커피 한 잔이 우리를 이어줬어요. 작은 행복이 생겼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봉지가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7개, 5개, 3개. 마지막 봉지를 뜯을 때 우리는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심이 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죠. 한인 슈퍼에 가봐야 하나? 로잘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런던 한인 슈퍼. 몇 군데가 나왔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반이요. 멀긴 하지만 갈만하네. 제가 말했어요. 동료들이 동의했죠. 다음 주말에 같이 가자.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함께 한인 슈퍼에 가기로요. 그 주 수요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휴게실로 올라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달리아였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달리아가 물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뭔데? 저는 경계했습니다. 달리아와는 편하게 얘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커피 말이야. 어디서 구하는 거야? 달리아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관심이 가득했죠. 왜? 너도 마셔보고 싶어? 제가 되물었습니다. 달리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콘텐츠 아이템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유럽 커피 열풍 있잖아. 그걸 다큐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거든.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나였죠. 달리아는 아이디어를 노리고 있었어요. 나도 생각 중이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달리아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죠. 달리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근데 너 장비도 없잖아.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장비도 없고 돈도 없었죠. 천천히 준비할 거야.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리아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죠. 그래, 잘 되길 바랄게. 나도 따로 진행해 볼게. 달리아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죠. 또 뺏기는 건가? 또 제 것을 빼앗기는 건가? 휴게실로 올라갔어요.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로잘바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결심했어요. 달리아보다 먼저 시작하겠다고. 이번엔 뺏기지 않겠다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맛이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았어요. 다큐 아이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커피 열풍. 한국 커피의 확산. 사람들의 반응.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장비도 없고 돈도 없는데요. 중고 장터를 검색했어요.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300파운드. 저한테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0파운드가 있었어요. 100파운드가 부족했죠. 다음 달 월급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하다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었죠. 꿈속에 저는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카메라를 사야겠다고. 출근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100파운드는 빌릴 수 있었죠. 퇴근하고 중고 장터에 연락했습니다. 카메라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카메라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어요. 렌즈도 괜찮았죠. 300파운드를 주고 샀습니다. 집에 와서 카메라를 만졌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드니 가슴이 뛰었죠. 촬영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이제 무엇을 찍을지 정해야 했습니다. 노란 봉지를 꺼내봤어요. 마지막 한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봉지가 모든 걸 바꿨어요. 휴게실 분위기도,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제 마음도요. 한국 커피. 처음엔 무시했죠. 싸구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사람들을 위해 설계한 완성품이었죠. 가난한 사람도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누구나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제 편견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주말이 왔어요. 약속대로 동료들과 한인 슈퍼에 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죠. 노란 봉지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 가득 들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서둘러 진열대로 갔어요. 다행히 아직 몇 박스가 남아 있었죠. 각자 10개씩 샀습니다. 로잘바는 20개를 샀어요.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싶다고 했죠.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손에 든 쇼핑백이 묵직했습니다. 당분간은 걱정 없겠네. 나심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웃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뭔가 큰 이야기의 시작 말이에요. 카메라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무엇을 찍을까?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고민하다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찍으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요. 일요일 저녁 노트를 펼쳤습니다. 계산을 시작했어요. 한인 슈퍼에서 산 커피 한 봉지 가격은 1파운드였습니다. 10잔을 만들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 잔에 0.1파운드예요. 하루 3잔을 마신다고 치면 0.3파운드. 한 달이면 9파운드였어요. 카페 커피는 한 잔에 3파운드였습니다. 하루 3잔이면 9파운드. 한 달이면 270파운드죠. 손이 멈췄어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한 달에 261파운드를 아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제 월급이 1200파운드였습니다. 월세가 600파운드. 식비와 교통비로 300파운드. 공과금이 100파운드. 남는 게 200파운드였어요. 그것도 빠듯했죠. 그런데 커피만 바꿔도 261파운드를 아낄 수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카페 커피를 마시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절약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한 달에 9파운드로 매일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다. 그것도 카페 커피만큼 맛있는 걸요.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어요.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죠. 누군가 설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존엄을 지킬 수 있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동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다음 날 월요일 카메라를 들고 출근했어요. 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커피로 어떻게 변했는지요. 로잘바가 먼저 동의했습니다. 나심과 이네스도 좋다고 했죠. 점심시간에 첫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로잘바가 첫 번째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로잘바는 긴장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커피가 당신한테 어떤 의미인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로잘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16년째 청소 일을 해요. 루마니아에서 왔죠. 가족들한테 송금해야 해서 돈을 아껴야 했어요. 커피는 사치였죠. 그런데 이 커피를 알게 되면서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한 잔을 마셔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생겼죠. 작은 행복이지만 제게는 큰 의미예요. 로잘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음은 나심이었습니다. 저는 27살이에요. 방글라데시에서 왔고 가족들이 저를 믿고 보냈죠. 런던에서 성공하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영무 보조로 일하며 근근히 버텨요. 이 커피는 제게 위로예요. 가난해도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증거죠. 나심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이네스는 카메라를 오래 응시했어요. 뭐라고 말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죠. 저는 새 아이의 엄마예요. 남편은 작년에 일을 잃었고 저 혼자 벌어요. 밤낮으로 일해도 빠듯해요.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좋은 것을 못 사주니까요. 그런데 이 커피는 달라요. 싸지만 맛있어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작은 거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행복이죠. 이네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카메라를 잡은 손이 떨렸죠. 그날 밤 집에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어요. 진짜였어요. 가식 없는 진심이었죠.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그들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느껴졌어요.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작업했어요. 잠도 안 왔죠. 핵심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좋은 커피를 마실 권리가 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죠. 영상을 만들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한국은 화려하게 광고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좋은 제품을 만들었죠. 대중을 위한 설계를 했어요.
맛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격까지 고려했어요. 누구나 살 수 있게, 누구나 누릴 수 있게.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죠. 사람을 위한 철학이었어요. 제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을 싸구려라고 무시했던 제가요. 한국은 조용히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광고 없이도 퍼져나갔죠. 입소문으로요. 화요일 저녁 첫 번째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5분짜리 짧은 다큐였어요. 제목은 0.1파운드의 존엄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했어요. 조회수 30. 대부분 제 지인들이었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니까요. 계속 만들면 돼요. 다음 날 두 번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인 슈퍼 사장님이었어요. 가게는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노란 봉지를 찾는 사람들이었죠. 사장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한국에서 20년 전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 커피가 언제부터 인기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년부터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만 샀어요. 그러다 이민자 커뮤니티로 퍼졌죠.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입소문이었어요. 최근엔 영국 사람들도 사러 와요. 놀라웠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퍼지고 있었다니요. 왜 인기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웃었어요. 가격과 맛이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커피는 차별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이 마실 수 있죠. 그게 중요해요. 사장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커피.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나왔어요. 거리를 걷다가 한국 식당을 봤습니다. 들어가 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를 냈죠.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국 음식 냄새가 났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죠. 메뉴판을 봤어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한테 추천을 부탁했죠. 비빔밥이 나왔어요. 색깔이 화려했습니다. 한 입 먹었죠. 맛있었어요. 여러 맛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르지만 함께 먹으면 완벽했어요. 커피와 비슷했습니다. 균형과 조화, 설계와 완성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커피 회사, 역사, 철학. 자료를 읽으며 놀랐어요. 60년 넘는 역사가 있었죠. 대중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 왔어요. 광고보다 품질에 집중했습니다.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택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했죠.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사과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게요. 수요일 세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인 슈퍼 사장님 인터뷰였어요. 조회수가 300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죠. 저도 이 커피 마셔요. 정말 맛있어요. 가난해도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말에 울었어요. 한국 제품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요.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로잘바가 말했습니다. 내 영상 봤어. 정말 좋더라. 고맙다고 했어요. 로잘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해. 넌 할 수 있어. 그 말이 힘이 됐어요. 계속하기로 결심했죠. 주말 내내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상을 만들었어요. 조회수가 1000을 넘었습니다. 구독자도 100명이 됐죠. 작지만 성장하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닿고 있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꿈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였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그걸 줬어요. 조용히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10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였어요.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혁명, 노란 봉지의 진실이었죠. 유럽 곳곳에서 이 커피가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잠들기 전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2500.
평소랑 비슷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5만을 넘었어요. 하루 만에 4만 7천이 늘었죠.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200개가 넘었어요. 베를린에서도 이거 난리예요. 한인 슈퍼마다 품절이에요. 파리 우리 동네에서는 작년부터 유행이었어요. 이민자들 사이에서요. 암스테르담 사는데 아랍 슈퍼에서도 팔아요. 정말 맛있죠?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직장에 가서도 계속 확인했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로잘바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창백해. 영상이 난리 났다고 말했습니다. 로잘바가 제 휴대폰을 봤어요. 눈이 커졌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점심시간에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이 열풍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열풍은 이미 존재했어요. 2023년부터요.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지고 있었죠. 유럽 여러 도시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요. 동유럽 사람들, 중동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들은 입소문으로 퍼뜨렸어요. SNS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었죠. 그냥 서로한테 알려준 거예요. 좋은 게 있다고. 싸고 맛있는 커피가 있다고. 우리도 마실 수 있다고. 제가 한 일은 뭐였을까요? 그저 세상이 보게 만든 것뿐이었어요. 이미 존재하던 조용한 혁명을 카메라에 담아서 세상한테 보여준 거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발견자였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리하르드 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유통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죠. 독일 출신이래요. 당신의 영상을 봤습니다. 흥미롭더군요. 저는 유럽 유통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 커피 현상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리하르드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커피의 유럽 수입량을 보세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2023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어요. 2023년에 10만 박스, 2024년에 40만 박스, 올해는 7월까지 100만 박스를 넘었죠. 놀라운 숫자였어요. 리하르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주요 유통 경로는 한인 슈퍼였어요. 하지만 최근엔 달라지고 있죠. 터키 슈퍼, 폴란드 슈퍼, 아랍 슈퍼로 퍼졌어요. 심지어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입점 협상 중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퍼진 걸까요? 리하르드가 웃었어요. 가격과 품질의 균형이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타이밍이었어요. 유럽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싸지만 좋은 것을요. 이 커피가 딱 맞았어요. 자료를 더 보여줬어요. 도시별 판매량, 인구 대비 소비율, 재구매율,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리하르드가 말했습니다. 구조적 변화예요. 유럽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이 커피는 그 시작일 뿐이죠.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였죠. 집에 돌아와서 리하르드가 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숫자로 보는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래프와 통계를 넣었어요. 리하르드의 인터뷰도 담았죠. 업로드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이틀 만에 2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댓글이 1000개가 넘었어요. 이게 단순한 커피 얘기가 아니네요. 유럽이 정말 바뀌고 있어요. 한국이 조용히 혁명을 일으키고 있네요. 한국. 그 단어가 자꾸 나왔어요. 댓글마다 한국이 언급됐죠.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이야기라는 걸요. 한국은 광고하지 않았어요. 화려하게 포장하지도 않았죠.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대중을 위한 제품을요. 그리고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입소문으로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요. 부자들은 관심 없었어요.
언론도 몰랐죠. 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힘이었죠.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국을 싸구려라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대중을 살렸어요. 조용히 확실하게요. 금요일 밤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처음 보는 주소였어요. 열어봤죠. 런던 대형 슈퍼마켓 체인 바이어였습니다. 당신의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매장에서 이 제품 입점을 고려 중이에요. 자문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죠. 주말에 미팅을 했어요. 바이어는 중년 여자였습니다. 프로페셔널했죠. 우리 매장에서 테스트 판매를 하고 싶어요. 런던 5개 매장에서요. 당신이 자문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죠? 바이어가 웃었어요. 소비자 관점에서 조언해주세요. 어떻게 진열하고 어떻게 홍보할지요. 당신만큼 이 제품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자물료가 1,000파운드였어요. 한 달치 월급이었죠. 사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청소팀 관리 보조에서 유통자문까지 하게 되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39살 에블린 크로프트.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발견자였어요. 세상의 진실을 알린 사람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건 노란 봉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이었습니다. 대중을 위한 기술, 사람을 살리는 완성도. 그 철학이 제게 새로운 눈을 줬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요. 한국에 감사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감사했어요. 조용히 혁명을 일으킨 나라.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한 나라. 대중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제가 평생 무시했던 나라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에블린 크로프트 씨인가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또렷하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죠. 네, 맞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BBC라고요?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상을 봤어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4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어요. 당신이 메인 제작자로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정말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내일 미팅 가능하신가요?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10년 만에 다시 온 기회였어요. 다음 날 BBC 건물로 갔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오랜만에 입는 옷이었죠. 회의실엔 3명이 있었어요. 프로듀서, 편집장, 촬영 감독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상은 진짜예요. 가식이 없죠. 그게 시청자들한테 닿았어요. 저희는 그 진정성을 큰 화면에 담고 싶어요. 편집장이 이었어요. 유럽 전역을 취재하고 싶어요. 베를린, 파리,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이 열풍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보고 싶어요. 촬영 감독이 덧붙였죠.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카메라 뒤가 아니라 앞에서요. 당신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제작비가 5만 파운드였어요. 제 몫이 2만 파운드였죠.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삐뚤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일주일 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베를린이었어요. 한인 슈퍼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여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봉지를 사러 온 사람들이었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폴란드 출신 청소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커피는 제 아침이에요. 매일 마시죠. 싸지만 맛있어요. 제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예요. 시리아 난민 남자도 있었어요.
고향에서 커피를 자주 마셨어요. 여기 와서는 비싸서 못 마셨죠. 그런데 이걸 발견했어요. 고향 생각이 나요. 루마니아 건설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줬어요. 한번 마셔보라고요. 이제 매일 사러 와요. 10개씩 사죠. 줄이 계속 이어졌어요. 가게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진열대가 순식간에 비었어요. 박스째 사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팔아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1000개는 팔아요. 그래도 부족해요. 오후엔 품절이죠. 다음은 파리였습니다. 13구 한인타운에 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줄, 품절, 박스 구매. 똑같은 풍경이었죠. 아랍 슈퍼에서도 팔고 있었어요. 터키 슈퍼에서도요. 모로코 출신 택시 기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제 차에 항상 있어요. 쉬는 시간에 마시죠. 피로가 풀려요. 맛도 좋고요. 암스테르담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대형 슈퍼마켓 진열대에 있었습니다. 일반 커피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매니저한테 물었어요. 언제부터 팔았어요? 한 달 전부터요.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하루에 500개씩 나가요.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구조적 변화였죠. 바르셀로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커뮤니티를 찾아갔어요. 콜롬비아 출신 주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 항상 있어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경제적이고 맛있으니까요. 에콰도르 출신 식당 주인도 인터뷰했죠. 손님들한테 내줘요. 반응이 좋아요. 어떤 손님은 어디서 사냐고 물어요. 한 달간의 취재가 끝났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편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백 시간의 영상을 45분으로 압축했죠. 핵심 메시지를 정했어요. 가난이 우리의 품위를 빼앗을 수 없다.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오프닝은 카페 장면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쫓겨나던 그날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 그리고 노란 봉지가 등장했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죠. 유럽 각지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의 얼굴, 목소리, 이야기, 숫자도 보여줬습니다. 100만 박스, 400% 증가, 5개국 확산. 마지막은 제 목소리였어요. 이 작은 봉지가 증명했어요. 좋은 것은 화려하지 않아도 퍼진다고. 진짜는 광고 없이도 사람들한테 닿는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난해도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다큐가 방송됐습니다. 저녁 9시 BBC에서요. 시청률이 200만을 넘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에 실렸습니다. 노란 봉지가 유럽을 바꾸고 있다. 조용한 한국의 혁명, 유럽 대중의 선택.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을 지킨 커피.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인터뷰 요청, 강연 제안, 프로젝트 의뢰. 직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로잘바, 나심, 이네스가 울었어요. 우리도 울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BBC에서 정식 제작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1년 계약이었어요. 급여는 7만 파운드였죠. 사인했습니다. 39살 10년 만에 재기였어요.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벽에 노란 봉지 하나를 걸어뒀죠. 매일 아침 그걸 보며 다짐했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자고요.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유럽 유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이었어요.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는 나라였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도 아니었죠. 발견자였어요. 세상의 진실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싸구려라고 생각했죠. 아시아 전체를 편견으로 봤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위대했어요. 화려한 광고 없이 좋은 제품을 만들었죠. 대중을 위한 기술을 개발했어요. 누구나 누리게 만드는 완성도를 추구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차리기 전에 한국은 이미 해냈어요. 사람들을 살렸죠. 제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줘서요. 노란 봉지 하나가 제게 꿈을 돌려줬어요. 잃어버린 존엄을 찾게 해줬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위대함은 소리 없이 온다는 걸요. 한국처럼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